안녕하세요. 존 버나입니다. 자, 한국 큰일 났다. 사상 최악의 IMF 1분기 역성장 위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가끔 한국 경제를 봐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경제는 꾸준히 우하향할 것 같고요. 오히려 크래쉬가 난다고 하면요, 더 급격한 이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빨리 이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매번 이렇게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장기로 여러분들은 달러나 지수 추종 ETF 있잖아요. 미국 지수 추종이나 아니면 금이나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원화 자산이 말고 해외 자산으로 빨리빨리 돌려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한국이 1분기 경제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마이너스 0.2%로 역성장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췄다. 와,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을 뿌리고 성장을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대출을 늘리고 계속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고 펌핑을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성장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심각한 거거든요. 진짜 이거는 아무리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대출이 줄어들고 뭐 이제는 다 성장이 점점 더 꺾인다고 하면요, 이 속도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1분기가 언제냐면 1월에서 3월까지 지금 1분기 성장률을 봤는데요. 건설, 설비, 민간 소비, 제가 아는 삼촌분이 건설 설비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요즘 진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내수 부진 속에 지금 전 분기보다 뒷걸음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거의 뭐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4분기 연속으로 제로 성장을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책 대응이 미진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성장률도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한 1.5%보다 더 크게 1.5가 과연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올해 연간 성장률이 1.5가 과연 될까?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뭐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죠. GDP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집계가 됐다. 그래서 24일 발표했다. 이거 보면서 큰일 났다. 진짜 지난 2월 공식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0.2%는 그래도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0.2는 역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욱더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 국내 총생산 보면은요, GDP 한번 볼게요. 22년 4분기에 마이너스 0.5%였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0.4, 0.6, 뭐 0.8, 0.5, 1.3까지 24년도에 올렸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펌핑을 했지만 다시 또 돈을 풀면서 계속 올리려고 해서 1.3까지 올려서 좋아했지만, 결국에 우리의 체력이 24년부터 들통나는 거죠. 0.2,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0.1, 0.1.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체력이 떨어졌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 체력이 떨어지면서 내려왔고요. 역대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뭐 여러 정부별로 있지만, 지금 보면 그냥 뭐 전두환,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때는 진짜 우리가 성장을 계속하면서 엄청나게 그냥 개발도상국으로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까지 올라오고,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이때까지 거의 다 올랐는데, 결국에 이명박 때부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맞고, 물론 뭐 98년도에 지금 IMF를 맞았지만 그 후로 어떻게 바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냐, 이걸 물어보시면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엄청 젊었고요. 이 평균 연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 인구도 적고 오히려 태어나는 숫자는 많고, 그다음에 젊은 인구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노동 연령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때도 지금 98년도에 망했었다가 다시 또 뭐 장사를 하면 장사도 잘 되고, 사업을 하면 다시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계속 펌핑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인구 보너스라고 하잖아요. 인구 보너스가 계속 있었던 시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있었고요. 이명박 때부터 이제 점점 꺾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박근혜 때, 그 다음에 문재인, 뭐 윤석열 이렇게 쭉 들어갔지만, 이때부터 우리는 조심을 했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긴축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모르겠어요. 정치 비판은 아니지만 경제 정책이 긴축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시중의 통화를 줄이면서 결국에
긴축으로 가서 버블을 억제시켜서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결국 그런 거는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아픔을 감내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국민들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정치인들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문제 없다 했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 성장률을 이제 꺾이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경제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아질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걸 하실 때에도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막 큰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그거 없어요. 지금 보세요. 토어제 후폭풍, 증시 급등락. 근데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2.5조 원 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요. 경제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면요. 일단 돈을 풀자. 돈을 풀면은 경제가 살아난다. 이 공식밖에 뭐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픔이 있더라도 시중에 통화를 줄이고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키우자. 그다음에 부실한 채권들 다 이제는 소각시키고 그다음에 부실한 기업들 파산하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알짜 기업들로 키우자. 이런 정책을 피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필 수 있는 이 우리나라가 깜냥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매번 우리는 뭐 내수 부진이 있다고 하면 돈 더 풀면 되지. 뭐 경기가 부진하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그러면 대출 더 해줘. 그냥 돈을 푸는 것도 아니고 대출로 풉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계속 대출 공화국이 되면서 5대 은행만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경제 이런 거 볼 때 거의 뭐 아파트 값으로 뭐 거의 그거를 판단을 하죠. 특히나 서울 아파트 값 12주째 상승 뭐 이렇게 해서 특히나 강남 상구죠. 높으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 강남 상구가 올랐냐 떨어졌냐 이걸로만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이 아파트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로 보면은요 계속 경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이제는 더 IMF를 넘어서 경기 침체, 이미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미 경기 침체는 왔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뭐 관세 뭐라고 하죠? 관세 영향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 충격으로 이제는 더 많이 급등락하거나 크래시가 나거나 이렇게 지금 날 것 같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화 됐지만 앞으로 이거를 서서히 떨어뜨리냐 아니면은 급격하게 떨어뜨리냐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이런 미래를 보고 이렇게 지금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입안자들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입안자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국민 수준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도 이미 뭐 한국을 낮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한국 이제 미래는 끝났다. 미래가 힘들다. JP 모건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또 0.5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달에만 0.9에서 0.7, 그 다음에 0.5까지 하향을 했습니다. 경제 부진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가차없이 조정을 하고 있고요. 관세 시행을 앞둔 선수요가 없고 외부 수요도 역풍을 예상한다.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내년 2분기까지 분기당 25bp씩 내릴 것이라 금리를 또 내린다고 합니다. 또 돈을 풀어서 또 펌핑을 해서 어떻게든 경제가 그냥 좋아 보이게만 모르핀만 놓는 거다. 지금 진통제를 놓을 때가 아니라 빨리 수술을 할 때인데 수술은 못 하겠으니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손대기 싫으니까 일단은 아프니까 아프다고 계속 하니까 진통제만 맞아봐라. 돈으로 계속 이제는 금리를 내려서 돈을 더 풀고 진통제를 계속 논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상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결국에 진통제의 이런 위력은 점점 더 줄어든다. 효과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타까운 게 젊은 사람들이 이 정기 예금에 돈을 이렇게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금리가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3.2, 뭐 3.1, 3.05, 2.9, 2.73 그래서 기준금리가 2.75인데 뭐 이렇게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발 원화로 예금 웬만하면은 하지 마셔라. 원화는요 달러보다 더 쓰레기가 되니까 여러분들 제발 원화 뭐 이런 예금으로 모아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예금을 하실 거면은요 달러 예금을 해라. 근데 뭐 어떤 애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달러 약세가 와서 환 노출을 하면 안 되지 않냐. 달러가 앞으로 트럼프 정부 뭐 관세 정책 때문에 계속 약세를 하면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달러보다 원화가 더 큰일 났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걸 예측하기보다는 차라리 달러를 모아라.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보다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빨리 이거 원화 예금, 지금 정기 예금 엄청나게 많은 금액 들으시고요. 그거 쭉 가져가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한 번씩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5년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미국 달러에서 한국 원, 그러니까 환율을 가져왔는데요. 환율이 5년에 16%나 올랐어요, 여러분들. 환율만 달러만 갖고 있어도 16%나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4%짜리 4%도 아니었죠. 2%, 3%짜리 적금을 원화 적금을 한들 달러에서 이렇게 까여버리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 달러에서 계속 돈을 잃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5년 동안 번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예금을 했으면요, 그냥 제자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도 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원화가 더 많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행은 어떻게든 금리를 내리려고 지금 막 혈안이죠. 이 금리 동결, 몇 주 전에 금리 동결을 했는데도 이것도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이 관세 이런 뭐라 그러지, 충격이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한 거고, 결국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환율을 봤을 때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 97까지 내려왔는데 약달러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졌으면은요, 환율이 1,300원 이때에 놀아야 되거든요. 1,300원대에 놀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거 캡처한 건데요. 1,435원에 놀고 있죠. 이게 1,300원대로 원래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1,400원대에 놀고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다시 또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멈추고 다시 또 강달러의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요, 1,500원, 1,600원은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나라는 IMF가 이미 저는 왔다고 보고, 경기 침체가 왔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존 버나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영상을 보시겠지만 이미 눈치채셨으면 빨리빨리 도망가셔야 된다. 그래서 펌핑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펌핑하는 이런 경제밖에 모르는 경제 정책으로 결국은 우리나라는 큰일 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다 결과가 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 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지만 이 잘 나가는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 독일조차도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했냐면, 그때 당시도 걔네들도 그냥 돈을 풀면 일단은 단기적인 문제는 해결되니까 이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냥 돈을 풀어댔어요. 그때도 돈을 더 찍어내서 이거 부채 갚는다. 나 부채 100만 원 있어. 그러면은요, 내가 국채를 그러면 200만 원 찍어서 이 100만 원 갖고 이 100만 원은 또 사업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국채를 찍어내니까 이 국채 가격은 계속 똥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국채가 똥값이 되고 계속 독일의 이 가격, 독일의 돈 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뭐 얼마나 올랐나, 막 100배가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00배 이상. 그래서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도 한국에서는 지금 추경이 필수다. 필수 추경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필수 추경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참, 여기 보세요. 지금 국회에서 12조 2천억 원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해야 된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달러나, 아니 저는 금을 더 모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 원화를 이렇게 풀어대는데 우리나라 경제 펀드멘털이나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저출산으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펌핑에 젖어 있어서 경제에 인구 보너스가 있는 줄 알고 계속 돈을 풀어댑니다. 이러면 이제는 이 받아줄 그릇이 없으면은 결국에 흘러내리면서 결국에는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버블이 왔다가도 결국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한 대행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뭐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세 핑계 될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산업과 우리 그냥 내부 경제가 지금 골마 터졌기 때문에 경제가 안 사는 거거든요. 그 부동산을 살리려고 이 강남 부동산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계속 엄청난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어도 결국에는 사람들은 그 돈을 빌려서 어디에 투자냐? 부동산에 또 사고 계속 연끌을 해서 존버를 하는 지금 모드입니다. 왜냐? 그거 말고 돈 벌 게 한국에서는 없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들 코스피나 이런 거 보세요. 코스피 상승률이 어떻게 강남 부동산 상승률보다 낮은 게 말이 됩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무슨 재화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거나 어떤 외화를 벌어오는 이런 자산도 아니고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는 자산인데, 그 자산이 어떻게 주식보다 많이 오를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뭔가 잘못됐지만 계속 그래 왔으니까 뭐 젊은이들이나 아니면은 나이 드신 이런 세대분들이나 다들 돈이 있으면은 결국에 부동산에 박아 놓고 그다음에 그 남은 돈으로 그걸 쓰니까 결국에 돈을 아무리 풀어봤자 그 돈들은 계속 죽은 상태에 부동산으로 들어간다. 부동산으로 들어가면 어떤 뭐 AI가 나와요, 아니면 로봇이 나와요, 자율주행 전기차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결국은 죽은 돈들인데 계속 돈이 거길로 들어가서 죽는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00조 원이 넘어섰고 이금융 대출 연체율도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망할 사람들은 이제는 망하게 놔두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걸 안 하면서 대출만 가계대출이나 아니면 사업자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18년도에 지금 이렇게 575억 이렇게 나왔는데 5조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게 불과 몇 년 만이죠. 한 6년 7년 만에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 펌핑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전혀 안 그러고 있죠. 오히려 연체율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 연체율이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56% 다중채무. 그래서 제2금융권이 여기에서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4.69%로 직전 분기보다 0.05%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하고 계속 연체가 늘어나고 있으면은요. 결국 망하는 업체들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냥 삶이 팍팍해지는 겁니다. 자영업자까지 이렇게 팍팍해지면은요. 결국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대행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선도 국가가 돼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니까 AI를 살리기 위해서 고성능 GPU를 만장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 정예팀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챗 GPT와 같은 글로벌 수준의 LLM, 딥러닝 모델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AI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물을 부을 때 있잖아요. 바가지를 만들어 놓고 물을 부어야 그 물을 받아내서 쓸 수가 있는데 바가지가 없는데도 거기에 물을 부으면은요 빈 바가지가 있으면 다 비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추가 경정을 해서 AI에 돈을 뿌린다 한들 이 돈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미국의 빅테크로 다 들어가겠죠. 구글, 엔비디아 이런 데로 다 들어가고 우리나라에는 남는 게 없다. 그래서 AI 아마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가장 문제가 부동산에 엄청나게 묶인 돈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압구정에 무슨 아파트를 아마 그 아파트를 다 이렇게 그 자산을 합치면은요 한 100조 원이 되거든요. 그 100조 원을 이 AI나 아니면 신동력 산업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요 그 버블을 다 꺼트리고 그런 돈들을 다 이제 AI와 전기와 전기차와 신재생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그 돈을 풀어버리면은요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겠죠. 그리고 계속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계속 이제는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을 합니다. 왜냐? 마지막이거든요. 자기의 마지막 부동산 펌핑.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이 부를 누려야 되니까 남이 우리나라 미래가 망가지든 말든 나 살 때까지만 좋게 살면 되지. 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현대자치이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이 19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만드는 철강이잖아요. 철강을 만드는데 이 업황 부진과 파업 영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손실이 190억 원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비 적자 전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원래는 돈을 버는 사업이었는데 적자 전환이 일어났고 건설 경기 위축, 그다음에 파업에 따른 판매량 감소 영향, 그다음에 또 보면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철강을 감산하면서 계속 저가 수입제가 반덤핑으로 계속 오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이런 반덤핑으로 계속 오니까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이게 또 이제는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계속 정유, 화학, 그다음에 제철, 철강 이런 게 계속 중국이 올라오면서 아마도 중국의 이런 산업들은 뺏길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초격차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초격차로 가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부동산을 못 버리고 그다음에 의대를 못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중국한테 다 싸먹혀 버리고 결국 힘든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걸 이제는 이제 현대제철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알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대제철은 지난달 미국 루지애나주 여기에 지금 전기로 일관 제철소를 투자를 했다. 그래서 뭐 270만 톤 규모의 이런 생산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연주, 아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런 거를 짓는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 철강 시장을 고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시장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미국에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공장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 이제 미국 인력을 채용하면서 미국에 돈을 뿌리고 거기에 번 돈을 한국에 가져오겠어요? 아니죠. 미국에 재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재설비를 갖추고 더 미국에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또 계속 미국 법인에 그 돈을 쌓아 놓겠죠. 이 달러가 이제는 한국으로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그래도 한국의 노동자로 한국의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이런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돈들 달러를 번 돈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또 재투자가 되고 커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예는 미국에 투자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점점 달러가 이제는 한국으로 더 안 들어온다. 물론 뭐 포스코나 아니면은 현대제철이나 이 주가는 오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한국 내수가 살지 않는다. 그래서 포스코도 지금 31년까지 미국의 제철소를 준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자동차 강판 시장도 확대해낸다. 뭐 현대자동차도 31조를 들여서 지금 뭐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아 조지아 공장, 그다음 소렌토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현대 공장도 있고, 엘리바마에 지금 현대 공장이 있고요. 여기 루지에이나 여기에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공동 투자할 미국 제철소. 그러니까 미국에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가 노린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굴지의 기업들 뭐 그냥 뭐 이 면화나 아니면은 신발이나 이런 만드는 제조업 업체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제철이나 아니면 화학이나 정유나 조선이나 이런 업체들이 미국에 그냥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알아서 이렇게 미국 형님들에게 바치는 중입니다. 이렇게 바치면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일자리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고 거기에 세금 낼 원래 이런 데 다니는 생산직 업체분들이 생산직 노동자분들이 고수익이잖아요. 고연봉이잖아요. 1억씩 연봉 1억 이상 받고 거기에 돈도 잘 쓰시고 그러는데 이런 세금들이 이제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금들을 우리 국민들이 엠빵하면서 우리 저처럼 못 버는 이런 노동자들도 더 세금을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은 내수는 더 박살나겠죠. 이런 고수익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요, 우리나라 경쟁은 더 초토화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나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다들 이걸 알고 튀는 거예요. 미국으로 다 알고 우리나라 내수나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 날 거를 알고 미리 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스마트한 개미들도 지금 미국으로 다 도망가고 있죠. 미국 지수 추종 상품에 한 달 새 1조 원. 지금 개미들은 미국 증시 상승에 풀 베팅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8% 가까이 하락한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개미들은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 추종 상장 펀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수 추종으로 많이 모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저가 매수 물타기 전략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똑똑하네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금투업 여기에 따르면은요, 개인 퇴직연금 상품에서 주로 매수하는 미국 S&P 500 상품에는 지난 한 달간 개인 투자자 자금이 6,500억 가까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에 어디 들어왔냐면 나스닥 100 ETF에도 지금 3,500원어치 사들었고요. 그러니까 타이거 미국 S&P 500에 지금 3,481억. 타이거가 요즘 많이 사네요. 지금 코덱스는 보면은 1,743억. 그래서 타이거가 많이 샀다. 지수중 타이거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지금 미국 나스닥 100 지수 상품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는 1,820억 원. 타이거가 요즘은 나스닥 100이나 S&P 500 이 지수 추종에서도 좀 강자로 달리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퇴직연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연금저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원화 기반으로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퇴직연금 특히나 DB형으로 해서 원화로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신다는 분들
그냥 놔두세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라면은 DC로 무조건 할 거고요. 이것도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DC로 무조건 할 거고요. DC로 무조건 한 다음에 원화 자산에는 절대 투자를 안 하고 해외 자산,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니면 금이든 이런 데에다 저는 계속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생각이 같으시다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고 사시면 됩니다. 꾸준히 모아 가시면요. 우리나라 원화 예금 넣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게 뭐 미국이 이제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더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요? 묻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가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얼마나 더 망할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제가 5년 수익률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금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스닥 100이고 이게 S&P 500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금 수익률이요. 5년 수익률이 86%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이 112%, 그다음에 S&P 500이 89%입니다. 이렇게 올랐는데요. 지금 한국의 원화는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14%예요. 여러분들. 원화가 마이너스 1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원화 예금을 하든 뭘 하든 원화를 들고 있었으면요. 그냥 조용히 그냥 돈만 갖고 있었으면 투자를 안 하고 그냥 14%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 14%가 마이너스 됐는데요. 여러분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했으면 89%, 그다음에 112% 늘어났고요. 그냥 금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86%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격차가 이걸 더해서 격차가 나는 거니까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지수 추종이나 아니면 금을 모으셨으면은요. 그냥 원화 자산으로 이런 뭐 예금을 하든 적금을 들든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자산이 늘어났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정책이 계속 펌핑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이게 페소거든요. 지금 보세요. 최대로 하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도 돈을 더 많이 풀겠죠. 뭐가 걱정이래. 그럼 추경해. 뭐 경제가 또 안 좋대. 그럼 또 신규 자금 투입시켜.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뭐가 안 좋대요. 경제가 또 안 좋대요. 그럼 자영업자 대출, 뭐 자영업자 지원금 계속 투입시켜 하면은 원화 가치는 아예 뭐 달러 대비해서 똥값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아르헨티나 되는 거 이거 진짜 그냥 허언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본능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을 풀어서 위험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임기는 5년이잖아요. 뭐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래서 5년만 그냥 덮어놓고 뭐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인 다음에 자기 임기 지나버리면 마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전혀 이런 서민 경제나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지수 추종 ETF, 해외 ETF를 많이 모아가시고요. 원화 자산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모아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금 이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대비책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IMF 온다, 우리나라 경제 망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대비책은 뭐냐 맨날 물어보시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얘기해드리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 안 좋다 얘기하면서 이 대비책들을 맨날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되었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